주요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터 굉장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갈등 표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핵관, 간신배 이런 류의 프레임이 그 대통령 국정 운영에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걸 알면 절대 쓰지 않아야 되고 네.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써서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보수 진영이 탄핵을 거치면서 그 인력풀이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인력풀은 그 뭐 섭자지처럼 얇은 그런 이제 선수층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탄핵을 당했으니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할 일이 없겠다. 10년, 20년간 그러면서 신규로 유입될 만한 사람들이 민주당 트랙을 타고 그리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 또 강물에 그냥 흘려서 떠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다선 의원, 중진 의원이라고 하셨던 분들도 뭐 바른정당이니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통성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뭐 대통령실, 내각 그리고 이제 정당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치할 인재가 완전히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쓸 사람을 지금 당겨 쓰기도 힘들고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당에 정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은 뭐 옛날에 뭐 했다 그러고 또 이렇게 했다 그러고 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있느냐? 이렇게 당에 이제 병사는 있지만 그 병사를 이끌 중간 장교들이 지금 다 지금 부상 입고 죽고 다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핵관 간신배 프레임은 그런 이제 인사 구성에서 안 그래도 그 대통령께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고요. 장제원 의원 아마 틀림없이 이번 대선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손꼽을 분이고 지금 이제 정권 초기 핵심 실세세요. 그런데 역대 정권 초기에 이런 핵심 실세가 이렇게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제 장제원 의원도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이 움직임을 하면 이제 좀 뭐 그게 아니야라고 쉽게 나오는 거예요. 뭐 벌벌 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실세의 어찌 보면 말이 좀 통하고 움직임이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건데. 네네. 근데 그게 전혀 먹히지를 않고 오히려 조금만 어떤 문제만 있어도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듦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핵관 간신배 프레임을 그냥 갖다 쓰신다는 거는 그 국정 운영을 굉장히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세요. 친윤이라고 하시면서 국정 운영의 반대쪽으로 움직이시니까 그게 친윤이 맞냐? 친윤을 가장한 반윤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안철수 후보도 뭐 윤핵관, 윤한연대 이런 표현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끝으로 이제 오늘 일정은 다 취소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부터 이어온 지금의 흐름까지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인 것이고 항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받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수위원장 자리까지 받아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대통령실에서 받고 있는 여러 공격들을 볼 때는요. 참 정치권이라는 것이 매번 변한다고 하지만 정말 당혹스럽다라는 생각 들고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안윤연대라든지 뭐 윤한연대 이런 단어 쓰지 않겠다, 뭐 윤핵관이라는 말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하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꼬집어
세우면서 계속해서 친윤들과는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과는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선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하지 않지만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핵관이나 친윤들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민심도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날선 공격은 계속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오늘 일정을 지금 좀 중단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평가가 갈립니다. 단순히 전국 구상을 하고 바로 다시 일정에 복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이런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또 여부들을 두고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된다라고 하든 사실 상처뿐이 영광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투트랙 중 하나로 꼽아주신 그 친윤 세력에 대한 어떤 선거 개입에 대한 발언들, 이게 실제로 뭐 지금 명백하게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현기환 수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천에 개입한 문제로 그 형사처벌을 받으신 적이 네네. 있으세요. 근데 지금 그 전당대회 경선은 공천 개입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 경선에서 대통령님 또 당원으로서 1호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서 본인의 견해를 밝힐 수 있어요. 그 주위에 뭐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복 정무수석도 정확하게 그 대통령도 유권자다 그 부분을 이제 그 짚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발언들의 핵심은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지 뭐 어떻게 누굴 민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제 앞서 원영수 변호사께서 뭐 윤핵관, 간신배 이런 표현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도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뭐 표현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를 명분으로 안철수 의원을 좀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실이 이 경선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즉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안철수 의원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 뭐 이 부분이 저는 결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잡아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통령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반응들을 봤을 때는 결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윤심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과 정확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이런 또 대통령실의 모습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징역 2년형을 받으셨고 그때 기소를 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개입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법적인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쟁점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당내 경선 운동을 하거나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위 공무원들로서 자제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다른 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강릉까지 갔거든요. 지난 3일에도 자택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좀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보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가 있는 표가 그 나경원 의원 그런 어떤 불출마 과정에서 발생한 동정표가 상당 부분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한테 가 있는 나경원 의원의 동정표를 회복하는 게 김기현 의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친윤 주류로 편입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뭐 대통령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선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빨리 김기현 의원이 그런 상황을 캐치하고 접근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삼고 초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는 이제 김기현 의원한테는 100% 이제 유리한 정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직후에도 조금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걸 조금 유리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이 트랙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나경원 의원을 업고 뛰는 게 김기현 의원한테는 100%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저번에도 자택에 방문했고 이번에 강릉 지금 방문했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 강릉이 어딘지 방문 장소는 나경원 의원이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삼고 초려하는 모습을 더 보이시고 모양새를 갖추면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 화답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에 좀 모진 과정을 겪으면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부분을 이제 꺾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타격을 본 것도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뭐 김기현 의원이 됐든 뭐 안철수 의원이 됐든 누군가를 한 명을 대놓고 지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왜냐하면 이 선거의 어떤 결과를 지금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되었던 뭐 안철수 의원이 되었던 공개적으로 어떤 지지 표명을 하고 손을 잡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낫겠지만 만약에라도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다음 정치적인 행보를 또 묘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공천에서 과연 공천을 받고 어떤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대한 기로에 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제 그리고 또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후원 회장 자격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이 말은 천하람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치인이 이제 어떤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내 경선이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그 기회를 가급적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자격 심사 통해 가지고 청년 최고위원들을 13명이 전부 다 본선에서 일단은 경쟁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나가서 이제 싸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부여를 한 거는 굉장히 당에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정치인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당원들, 국민들이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정당으로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저는 그 보수 유튜브들이 이제 그 당원 심사에서 컷오프이 됐는데 심지어 그것도 또 이 보수라는 진영 자체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군가가 그것은 옳다, 누군가가 그것은 나쁘다라고 재단을 하는 게 일단은 저는 뭐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안철수 의원과 천하람 후보의 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뭐 연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천하람 후보와의 연대를 해서 뭔가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 높이는 것 이 부분도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대리인 자격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표현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뭐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로서도 본인이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나가서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 아마 이제 본 경선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이제 통과된 후에 결선까지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지분이 얼만큼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그것을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님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의 역량을 밝힐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천하람 후보가 받게 될 그 어떤 득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준석계는 승리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당대회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아서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지는 않다고 보셨고, 원 변호사께서는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포지셔닝을 하는 게 친윤 반장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처럼 약간 그 기회주의적인 포지션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은 결국에는 한쪽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반윤 반장이냐, 친윤 반장이냐로 결국 수렴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반윤 반장으로 수렴이 돼가는 형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천하람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그 연대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에 표를 조금 더 반윤표를 조금 더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본인의 장기적인 그 국민의힘 차권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처음 이제 뵙는 분이거든요. 근데 당원들은 일반 이제 유권자들하고 다르게 그 기억하고 계속 학습하는 게 있어요. 같은 아주 그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그 기존의 이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반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에 또 나서시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번 선거를 나서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신중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쯤에 민주당이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주에 의원총회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신중론이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출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얘기는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써 발생한 지 어제로 100일을 맞았거든요. 그만큼 이태원 참사가 처음에 발생하고 나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졌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어떤 발언들 때문에 그 책임론에는 기름을 붓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처음부터 탄핵안을 바로 소추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발의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후자를 택해서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했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이 부분을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조특위를 거쳐서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혐의점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탄핵안도 발의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야 뒤늦게 실현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여러 번 검토한 바가 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탄핵소추, 그리고 탄핵이 되려고 한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법적 검토가 있어 왔고요. 그런 검토 끝에 재난안전관리법에서 부여한 어떤 의무들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물어서 국회로서 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이라는 그 발의 자체를 오늘 한 것으로, 그 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충분히 인용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그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인용 여부는 결국에는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뭐 지금 그걸 100% 예상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이상민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이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법률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왔고, 오늘도 신중한 의논 하에 그 당론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탄핵소추가 되고 나면 헌재에서 심사를 거치겠지만, 그 심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은 최대한 지원하면서 잘 적정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용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그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아마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좀 지난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라는 게 뭐 국정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난 이슈가 된 데다가
탄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법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을 또 키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탄핵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또 자체적으로 그 회의 사임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정무적으로 이게 과연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한 고민은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롱래 의원 이제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거의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장외 집회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탄핵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단일 대우를 만들어가는 동지적인 어떤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제 심평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수면 위로 촉발된 것도 있는데 정계 개편 이슈가 내부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호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계 개편이라는 게 여권에서 정계 개편을 하고자 해서 정계 개편이 되는 게 아니고 야권이 민주당이 분열해야 그 다음에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그런 정계 개편이라는 외부적인 압력을 방어하는 방어 전술로 이런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라는 걸 활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 얘기도 한번 짚어볼 텐데 2차 소환 조사 일정은 계속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출석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도야 수사가 야당 탄압이거든요.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데 모양새가 순순히 나가는 모양새가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신경전도 벌이고 뭐 그게 맞냐 아니냐 뭐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따져 묻는 식으로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의례적인 신경전일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서면 진술서하고 다시 이제 진술 거부권하는 그런 그 전에 뭐 성남 FC 때나 1차 소환 때나 있었던 그 전례를 그대로 답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대장동 위례는 물론이고 백현동이나 정자동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뭐 판교 힐튼 호텔 관련해서도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 결국엔 추가 조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지방 행정을 해왔던 시절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과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모두를 다 파헤쳐서 지금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로 지금 혐의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다른 의혹들 그러니까 백현동이라든지 뭐 정제동이라든지 뭐 판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또다시 소환 조사 후에 이제 기소를 할 것이 거의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기소하고 난 후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신작 소설이다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성태 전 회장과의 이 국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쌍방울 사건이 오히려 대장동 사건보다 더 크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들은 말 그대로 이제 지역 토착 비리 사건들이고 어찌 보면 자범의 범죄 행위고, 근데 이 쌍방울 사건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아주 파괴력이 높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제 야당 당 대표가 연루돼 있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히려 민주당은 대장동보다 쌍방울 사건을 더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화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뻔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는데 전화를 바꿔줬겠느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최근에 검찰에 진술한 것 중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를 통해서 바꿔줘서 이제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들 중에서 19년도 1월 17일이 중국 선양에서 이제 북한 측 인사와 간담회를 했던 날짜인데 그날도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통화할 때 본인을 바꿔줬다. 그래서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 막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날짜를 한번 기억해 보니까 2019년 1월 17일은 본인이 이제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날이었고 오후 2시부터 거의 저녁 8시 가까이 동안 재판을 받았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년 1월 17일 저녁 자리라고 한다면 그 중국에서 있었던 만찬이 오후 6시부터 한 8시까지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줄 수가 있었을 것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자신이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를 연결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날짜를 따져봤을 때도 그날이 재판 날이었기 때문에 현실상으로 전화를 연결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 검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그 진술 자체가 과연 신빙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인 물음을 제기한 거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